안녕하세요. 키움투자 자산운용 상품전략팀 김인철입니다. 이번 섹션에는 21년 글로벌 자산시장을 간략히 리뷰해보고 올해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위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자산별 성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원자재가 40.4%로 가장 높은 수익을 냈고 글로벌 니치가 32.6%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주식이 16.8%, 인프라는 12.3%로 비교적 양호했던 반면 글로벌 채권은 연중 지속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우려로 4.7% 하락했습니다. 주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20.1%, 이머징 마이너스 4.6%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렸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26.9%, 유럽 16.2%, 일본 4.9%로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을 하드캐리했던 미국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고 코스피는 3.6%로 이머징 국가지만 비교적 양호했던 반면 중국은 마이너스 5.2%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표 주식인 S&P 500이 26.9%, 나스닥이 21.4%, 전통 대형주의 다우지수가 18.7%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반면 소형주 대표 지수인 러셀 2000은 13.7%로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주식의 팩터별 움직임이 흥미로웠는데요. 퀄리티가 22.1%, 밸류가 19.6%, 그로스가 17.1%로 재무구조가 우량한 퀄리티 기업들이 작년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작년 안타까운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채권 종합지수가 4.7%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국채지수는 마이너스 6.6%로 하락을 주도하였고 회사채 역시 마이너스 2.9%로 저조했으며 하이힐드만이 간신히 플러스 1%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원자재의 경우 21년은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에 강하게 작용해 40.4%의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지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WTI 가격이 59.1% 상승해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면 금은 달러 강세가 연중 지속되며 4.3% 하락하는 저조한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음, 올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각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거시 경제 변수인데요. 뉴스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준이 올해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고 연중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주식은 다른 말로 지분증권, 채권은 채무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자산의 현재 가치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미래에 얻는 현금 흐름을 현가로 환산한 가치로 정해집니다. 이때 분자에는 미래 현금 흐름, 분모에는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이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자산의 현재 가치를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 주식도 채권도 다 접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20년 3월부터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가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죠.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세계 각국의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경제활동이 본격 정상화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상으로 다소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 평균에 수렴하는 수준의 완만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금리 인상은 예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첫 단계일 뿐
실물 경기 과열로 인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정상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해소되고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제거되면서 증시도 완만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주식보다 금리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일단 채권보다는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세입니다. 그럼 자산군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의 경우 금리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선 지수의 멀티플이 더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세 상승이 아닌 본격적으로 선별 투자를 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등 금리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금융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 스타일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과 연동되는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이익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작년은 2020년 대비 높은 기저효과로 급격한 이익 성장을 보인 가치주가 많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기업들의 외형 성장이 다시 장기 평균 수준에 수렴함에 따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입니다. 반면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에 따른 영향이 적기 때문에 가치주 대비 성장주 프리미엄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장주 중에서 현재 실적은 없지만 먼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된 종목들보다는 올해 또는 적어도 2년, 3년 내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확연될 수 있는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익 발생의 시기가 멀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익 발생의 가치성이 높은 구조적 성장주에 포커스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권의 경우 현재 채권 가격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채권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신다면 현재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단기채 위주의 투자가 기본이며 지역별로는 선진국 채권이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머징 채권,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는 분위기며 달러와 강세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달러 표시 채권이 유망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츠와 인프라 등 실물형 자산은 대표적인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올해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꾸준한 수요로 인해 완만한 상승이 기대됩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 시기 임대료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고 자산의 시장 가치 또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리츠 투자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판단합니다. 인프라 역시 많은 자산들이 물가와 연동되는 구조로 사용료가 책정되어 물가 상승에 방어되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 투자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원자재의 경우 점차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고 제조업 심리가 개선된다면 양호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올해 유망 섹터는 금융이나 IT 등 특정 섹터로 접근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유망 투자 키워드를 찾고 그에 맞는 기업군에 투자하는 지가 접근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낮은 치명률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는 방향성에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이 높아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혁신적 기술이나 사업 모델로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구축해 자기만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시장 지배력, 기술력, 자본력 등 기업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지표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올해는 이러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 높은 이익 성장에 담보된 산업 내 리딩 기업들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차나 2차 전지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소비와 생산입니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과 높은 임금 상승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미국의 소비는 올해도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기업들은 매출과 설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작년 매출이 설비 투자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는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한 그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의 경우 반도체, 2차 전지 등 자국 이익과 직결되는 첨단 산업들의 핵심 첨단 산업들을 자국 영토 내에 유치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해당 밸류체인 내 핵심 글로벌 기업들이 차별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는 테이퍼링 종료와 3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경제 환경이 우호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유럽은 미국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독일은 공급망 이슈 해소 시 자동차 산업과 그와 연관된 기계 및 화학 산업이 성장을 이끌며 유럽 전체의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한 한국 경제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와 연관된 기업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컨대 2022년은 미국 외 국가들의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장기 수익률 격차를 좁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채 위주의 상품에 투자하시는 걸 기본으로 선진국보다는 1등 매력이 있는 이머징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며 브라질과 터키 등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가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채권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환율과 거시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아시아 채권이나 달러 표시 이머징 채권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헝다 등 부채 리스크와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산업 내 기업들에 대한 신용 위험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라 가치가 오르는 물가 연동채, 변동금리채, 시니어론 채권들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츠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하위 섹터별로 밸류에이션 등에 유념하여 투자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의 급속한 확산으로 그간 강한 상승을 보였던 데이터 센터 등과 관련된 리츠의 경우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는 의견이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반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쇼핑센터와 호텔, 오피스 관련 리츠가 섹터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경우 주요 시장인 미국의 도로, 교량 등 주요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그와 맞물린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 및 사물 인터넷 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5G 통신망 등과 관련해서도 꾸준한 투자 수요가 있는 만큼 외부 변수로 관련 섹터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관련 금융 상품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자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리튬, 알루미늄 등의 산업 분석과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의 경우 달러와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달러가 예상되는 현재 전망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며,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글로벌 경제의 본격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관련한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등락이 클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략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초 팬데믹 직전까지 여러 국제 분쟁이 있었지만,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든 국가들의 최우선 순위가 팬데믹으로 맞춰져 그동안 여러 국제 갈등들은 비교적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부터 회복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이러한 갈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력 충돌과 같이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제 제재나 무역 보복 등의 조치를 통해 상대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시행될 경우 관련 밸류 체인 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 정세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시장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생각해도 특정 종목에 몰빵하고 시장 상황이 어찌되든 존버하며 승리한다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될 투자 방식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투자 방식을 달리해서 투자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이 개별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나 혼자 총 한 자료만 가지고 다양한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소총뿐만 아니라 수류탄, 기관총 등 다양한 무기가 필요하듯이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만든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올해는 여러 투자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셔서 원하시는 수익 꼭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